자, 그러던 1504년 3월 20일 장녹수가 입궁한 지 3년째 되던 해, 궁궐에 실세로 자리 잡은 장녹수조차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칩니다. 우리 이 사건 배운 적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 갑자사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 손에 죽어나갔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연산군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하는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 목숨을 내서 기억에 순종해야 하는가? 내 저녁에 충신은 없어. 충격만 있을 뿐. 자, 이런 상황에서 신료들이 연산군 행동에 이게 토를 달 수 있었을까요? 와, 조금 전이었으면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사화 이후부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저 왕 앞에서 바짝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를 외치더니 신료들은요, 이때부터 입을 꼭 다물게 되었죠. 아하. 야. 그런데 갑자사화로 이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사건은요,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됩니다. 한양의 으리으리한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 한 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벽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써 있을 것 같아요. 루머 같은 거? 아니요, 왕을 모독한, 아니면 왕의 뭐 아니면 장녹수와 관련된 거 장녹수와 아니었어요?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영모. 네. 장녹수와 부잣집이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제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당시 벽서에 쓰여 있던 내용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왕의 정치가 문란하다는 비판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궐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했다.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대역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모인데 영모. 그렇네.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 더욱 충격적인 건요, 벽서가 붙어 있었던 그 집의 정체였습니다. 벽서가 붙은 곳은 바로 궁 밖에 있는 장녹수의 사자였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녹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서가 붙어 있다? 자, 자칫하면요, 장녹수도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되는 자기 집에 붙이겠어요?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다 붙이지. 아, 장녹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장녹수 집에 그럼 붙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좀 걸려들게끔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 궁궐이 한바탕 시끄러집니다. 바로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오, 궁금하다. 벽서 사건을 일으킨 간큰 범인들, 바로 연산군을 모시던 두 궁녀, 수군비 그리고 전향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두 궁녀들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아, 궁녀들이 네. 샘나서. 장녹수 어떻게든 보내려고. 어. 자, 그래서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립니다. 두 궁녀를 뭉지하라. 와.
즉 두 궁녀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궁녀의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와 너무 세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맞다. 이 두 궁녀는요,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갔던 거예요? 희한해지네. 그럼 범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유배 간 거면? 자, 그렇다면 연상군은 왜 두 궁녀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이 능지까지 해버렸을까요? 연산군이 왜 이렇게 심한 처벌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읽어주시죠.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이 미모가 고운 두 궁녀를 질투해서 왕 앞에서 두 궁녀를 밤낮으로 헐뜯었다는 겁니다. 유배를 간 두 궁녀가 자신을 시기의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궁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바로 장녹수였던 겁니다. 시기를 궁녀한 게 아니고 장녹수가 했던 거네요. 이야. 너무 예쁘고 고와가지고 혹시나 연상구 눈에 띄면 본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일단은 거네요. 보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아름다운 두 궁녀에게 빼앗긴다면 이건 사실 장녹수에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근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벽서 사건을 이용한 겁니다. 교수님, 혹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민 거 아닐까요? 꾸몄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야, 연산군은 이 범인의 핵심 그 주동자가 두 궁녀다라고 딱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이를 꾸민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 패비윤 씨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궁녀의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막 고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형해버렸던 겁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궁녀와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이 당시 조정신료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도 뭔가 말 잘못하면 또 그 꾸며가지고 우리까지 보낼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504년 7월 조선의 양반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번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병정. 그는요, 종이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병정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정이 유유자적 길을 지나가던 그때 저 길 한편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에서 난동을 부리나 이렇게 봤더니 남녀노비가 뒤섞여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위 관료인 이병정은 그걸 보고 그 조정이 재상인 내 앞에서 어찌 이리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승나리가 싸움에 끼어들어 이렇게 혼내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노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나으리. 나으리, 예. 그죠?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죠? 갔을 거예요. 바로 끝내야죠. 굽신되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 중이던 여자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긴커녕 도리어 이병정에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식으로 버럭 대드는 겁니다. 오. 말이 안 돼. 천안신문의 노비가 고관대작 양반에게 대든다? 야, 이거 엄격한 신문제 사회인 조선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안 일입니다. 되죠. 이병정은 이 수치심에 파르르 떨면서 노백에 엄포를 놓습니다. 귀하고 처남의 차이가 있거늘 내 너를 관아에 신고해 엄히 다스리겠다. 오만방자한 노비를 당장 관아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에 신고한 이병정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근데 이거 약간 사회가 약간 아예 뒤틀려진 느낌인데. 그죠? 아니,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었는데 양반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자,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노비가 뭐가 있어? 이병정이 혼냈던 여자 노비, 그 여자 노비가 바로 장녹수의 노비였습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은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사람 이름 어떻게 강아지로 지을 수가 있죠? 오. 당시 천인들의 이름은요 동물이나 식물의 명칭을 따와서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물 강아지에 따와가지고 노비의 이름을 강아지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강아지는요 이병정과 있었던 일을 장녹수에게 모두 일러 바칩니다. 장녹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합니다. 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장녹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녹수는요 그래서 연산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병정을 혼쭐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 역시 연산군 규획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병정은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병정이 의금부로 끌려간 죄목 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후궁 모욕죄. 후궁모욕죄? 장녹수 모욕죄. 바로 그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죄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건데 노비는 능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능멸했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녹수? 그죠? 그 말은 그 이병정보다 그 장녹수의 노비가 더 높다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 연산군이 장녹수의 노비가 저지른 하극상은 눈 딱 감아주고 무조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장녹수 장녹수. 편 들어준 거예요. 말세네요, 말세. 자, 그렇게 해서 종 이품의 고관 대작인 이병정이 일개 노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조정 신료들은요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연산군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시고 3년의 유배형을 내리십시오. 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와. 신료들은 노비들의 싸움을 말리던 양반이 벌을 받는 이 상황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연산군의 심기를 거느렸다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관료들이 입을 다물고 몸조심합니다. 이른바 몸보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첨언하면 능상이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죠.
다 장녹수 편을 들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료들의 제안을 들은 연산군은요, 곧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병정의 죄가 중한데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전하. 근데 원래 다른 왕이었다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대 그렇게 대답 못 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병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진짜. 연산군이 막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이병정은요,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 이병정은요, 겨우겨우 죽음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왕보다 더하네요. 교수님. 네. 근데 장녹수가 진짜 화가 났으면 딱 뇌물만 받고 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한 상황이 생겨서 네. 뇌물을 들고 나한테 와서 청탁을 하죠. 그러면 뇌물만 받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안의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장녹수한테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들어줄 수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오는 빈도나 가치가 확 줄겠죠. 장녹수는 그런 거를 아마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바쳐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뇌물을 바치지 않죠. 그러네요. 이거 소문 확실히 났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난 이병정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병정에게 장녹수는요, 사람을 보내서 섬뜩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병정에게요? 네, 야,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이번 뇌물 받았지만 분기별로 보내라. 아니, 이런 아니, 거. 아니 포장지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만 용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경고네요. 지켜보고 있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내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와. 발발해. 매년 보내야겠네요. 이후에도 이병정은요, 장녹수에게 여러 번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박이다. 장녹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제대로 과시한 건 물론이고요, 큰 재물까지 한몫 단단히 챙긴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녹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돕니다.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어왔지만요, 장녹수가 받는 연산군의 총에 그건 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요, 장녹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요, 연산군은 이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연산군은요, 연회장을 쓱 둘러보고는요, 장녹수에게 속삭입니다. 네,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장녹수한테요? 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오.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연산군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이 처소로 부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녹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아. 자, 이 말을 들은 장녹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야, 진짜.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녹수도 그 아양, 사랑을 아양으로 막아야지. 독차지하려고 한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또 뭔가를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연산군의 뜻을 간파한 장녹수는요, 곧바로 부인을 불러냅니다. 자, 이때 장녹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바로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습니다.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점 찍은 여인들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부인을 으슥한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으슥한 방엔 누가 있었을까요? 연상군. 자, 연산군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상官그냥 진짜. 자, 그런데요, 이 장녹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잘 구별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었을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연회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옥깃에 붙이게 하였다. 아, 그 이거 형 지금 한 이 이름표. 느낌으로. 이름.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장녹수에게 콕 찍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녹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쏙 드는 조정신료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그러니까요. 지었길래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되게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녹수의 어떤 작은 물건을 훔친 거. 네, 느낌. 접근은 역시 좋아요. 진짜 오답인데. 정답. 네, 장녹수의 옷이 너무 이뻐서 훔쳐입어요. 역시 접근은 좋은데 오답. 뭘 훔쳤는지를. 뭘 훔쳤냐? 네. 아, 훔친 게 아니에요. 정답. 이게 보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장녹수 건가? 아, 나랑 마늘지 한 번만 한번 입어볼까? 해서 입다가 내 뭐 하는 게냐? 걸린 거예요. 바로 싹. 오답.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이 그 실수로 찢어집니다. 아, 잘못 밟아가지고. 오, 접근법 아주 좋아요. 정답! 정답. 장녹수의 네, 옷을 실수로 봤습니다. 정답. 이야. 이야, 이건 와, 아니 잠깐만. 옷을 밟았다고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아, 진짜 너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
그런데요, 사실 장녹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거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녹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장녹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 바친 거죠. 아니, 또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녹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녹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녹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이 자신의 골룡포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장녹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자,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걷듯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이 신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할 충격적인 명령을 또 내립니다. 연산군이 만든 목걸이의 이름, 이 이름은요, 삼가다 할 때의 삼갈신, 말씀언, 그 자를 써서 신언패라고 합니다. 연산군은요, 궁궐의 모든 환관들과 신료들에게 이 신언패를 걸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 신언패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쉽게 말해서 궁궐에서 본 왕의 모습을 함부로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녹수와 연산군이 폭군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자기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끼리 내가 없더라도 이상한 말 했다? 너희는 바로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는 언제든 듣고 있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신언패로 조정 신료들의 입을 대놓고 틀어박은 연산군. 그런데요, 1506년 5월 연산군은 다시 한번 신료들이 기겁할 만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온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연산군의 명령. 자, 무엇이었을지 조나단, 네?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오, 처음이에요. 우와. 왜 잠깐 그러지? 이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해가지고. 아니. 가 있어. 해봐. 이 상자 속을 한번 열어보시죠.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죠.
뭐예요? 이거 꺼내도 될까요? 네, 꺼내 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딱 맞소. 자, 지금 종나라님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그 신하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신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모자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사모. 네, 사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자의 그 한자가 네.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데 종이에 쓰인 한자의 뜻. 모자 앞쪽에는요, 충. 아, 충. 자, 뒤쪽에는 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그럼 충성. 맞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우와. 이게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에게 내린 충격적인 명령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새긴 모자를 충! 쓰고 성!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충성 모자를 쓰고 출퇴근하라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걸 써보니까 네. 조금 어린 아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좀 굴욕적일 것 같아요. 굴욕. 민망하고. 아니,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 안 쓰면 죽는데 쓰겠지만 네. 와,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 그죠? 네. 자, 보세요. 지금 목에는 뭘 달았죠? 신원패. 신원패를. 머리에는 충성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지금 궁궐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신하의 충성을 정말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충성도 나오는 법인데 연산군은 이게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누르고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라도 내 눈앞에서 복종하는 걸 자기가 왕권이 강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이 연산군의 폭군 이미지가 장녹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이 심해졌죠. 그죠? 연산군은 장녹수와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매일 연회에 빠져 살았죠. 궁궐 연회는 흥청들의 춤과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